안녕하세요. 요즘 데이터는 정말 넘쳐나는데 그 속에서 진짜 의미 있는 관계를 찾아내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죠.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 아니면 그냥 뭐랄까 우연히 같이 움직이는 건지 막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오늘은 바로 이 복잡한 관계의 실타래를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시각적 도구인데요.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 줄여서 덱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제공해주신 여러 유튜브 강의록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이 덱이 그냥 단순한 그림, 이걸 넘어서 어떻게 통계적 또 인과적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덱이 대체 무엇이고 또 왜 중요하고 특히 당신이 데이터를 다룰 때 있잖아요. 어떻게 이 도구를 활용해서 숨겨진 구조를 파악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이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만 딱 보고 이 관계의 지도를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 그 코로나19 데이터 분석에 적용됐던 사례까지 살펴보면서 하고 뭔가 깨닫는 그런 순간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이 흥미로운 지적 탐험 같이 시작해 볼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겠죠. 덱, 이게 정확히 뭔가요? 얼핏 보면 그냥 동그라미랑 화살표 그려놓은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맞아요. 겉보기엔 딱 그렇죠. 덱은 기본적으로 노드하고 엣지로 구성됩니다. 노드는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들, 예를 들면 흡연 여부, 폐암 발병률, 나이 이런 것들이고요. 엣지는 이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향성이 있는 화살표예요. 흡연, 화살표, 폐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름에도 있듯이 비순환성, 에이사이클릭이라는 겁니다. 주는데 근데 다시 C가 A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식의 어떤 묘비우스의 띠 같은 건 없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어떤 변수도 자기 자신한테 이게 직접적이든 아니면 다른 걸 거쳐서 간접적이든 다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규칙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인과관계의 기본적인 방향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서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시에 발생한다는 개념하고 이게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단순해 보이는 구조에서 아주 강력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조건부 독립성이죠. 조건부 독립성이라 말이 살짝 어려운데요. 이게 실제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흔한 DAG 구조 중에 포크 구조라고 있거든요. A초, B초, C 이런 형태요. 여기서 B는 A와 C의 공통 원인입니다. 소스 자료에 나온 코로나19 B 예시를 좀 빌려오자면요. 코로나19 B는 기침, A 그리고 인후통 C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죠. 그럼 딱 보면 기침이랑 인후통은 서로 관련이 있어 보이잖아요. 코로나 환자한테 둘 다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쵸. 네, 감기 같은 거 걸리면 기침도 하고 목도 아프고 같이 오니까요. 당연히 관련 있어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약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즉 B를 조건으로 딱 걸면요. 그 사람의 기침 A 여부는 인후통 C 여부와 코로나19라는 공통 원인을 제외하면 통계적으로 독립이 됩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라는 원인을 딱 고정한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기침한다고 해서 목까지 아플 확률이 더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디분리, 디세퍼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DAG 구조를 보면 어떤 변수를 알았을 때 다른 두 변수 사이의 정보 흐름이 딱 차단되는지, 그러니까 독립이 되는지를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공통 원인을 알고 나면 그 원인에서 파생된 결과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끊어진다고 보는 거군요. 마치 스위치를 탁 내리는 것처럼요. 이게 DAG의 핵심적인 힘 중 하나겠네요. 그냥 관계를 그리는 걸 넘어서 관계의 어떤 조건부적인 성격까지 보여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또 다른 예로 체인 구조, A, B, C 구조를 한번 볼까요? 불면증 A가 피로를 유발하고 이 피로가 다시 집중력 저하 C를 일으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당연히 불면증하고 집중력 저하는 관련이 있겠죠. 하지만 중간 매개체인 피로 수준 B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 상태에서는 불면증 A 여부는 집중력 저하와 조건부 독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피로라는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불면증이 바로 집중력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없다고 가정하는 거니까요. 이처럼 DAG는 변수들 간의 복잡한 의존성 네트워크 속에서 조건부 독립성을 찾아내는 아주 강력한 렌즈 역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조를 통해서 조건부 독립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게 그럼 통계적인 계산 같은 데에도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나요?
와, 그럼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여러 변수가 막 얽혀 있는 결합 확률 분포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변수가 한 5개, A, B, C, D, E만 있어도 이 5개가 모두 특정 상태로 발생할 확률 P, A, B, C, D, E를 계산하려면 이론적으로는 PA 곱하기 PBA 곱하기 PCAB 곱하기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복잡한 조건부 확률이 필요해져요. 변수가 많아지면 이건 뭐 거의 계산 불가능에 가까워지죠. 와, 듣기만 해도 좀 머리가 아픈데요. 그러니까 모든 변수가 다른 모든 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다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DAG가 딱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DAG 구조를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C라는 변수는 오직 B의 직접적인 영향만 받는다. 이걸 안다면요. 즉, B가 C의 유일한 부모 노드라면 아까 그 복잡했던 P, CAB는 그냥 PB로 확 단순화됩니다. 왜냐하면 DAG 구조상 B를 알고 있다면 A는 C와 조건부 독립이기 때문이죠. 이걸 DAG 인수분해, 팩터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니까 각 변수는 자기 바로 위에 부모 노드, 그 영향만 고려하면 된다는 거군요. 전체 네트워크를 다 볼 필요가 없이요. 맞습니다. 덕분에 전체 결합 확률은 각 변수가 자신의 부모 노드들만 조건으로 하는 아주 단순한 확률들의 곱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런 체인 구조라면 결합 확률은 그냥 PA, PBA, PCB, PDC, PED가 되는 거예요. 훨씬 간단해졌죠. 이게 변수가 수십, 수백 개가 되는 복잡한 시스템에서도 계산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원리입니다. 좀 더 나아가 보면요. 우리가 흔히 통계 분석에서 가정하는 거 있잖아요. 관측치 간의 독립성. 예를 들어 설문조사에서 한 사람 응답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안 준다. 이런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각 관측치 Y1, Y2 가로, 노드에 아무런 화살표도 들어오지 않는 아주 단순한 텅 빈 DAG 구조를 가정하는 것과 같아요. 그때 결합 확률은 그냥 각 확률의 곱 PY1, PY2 이렇게 되죠.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시계열 데이터처럼 시간에 따라 서로 영향을 주는 경우, 예를 들어서 오늘 제 기분이 내일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이 독립성 가정이 깨지잖아요. 이럴 때도 DAG가 유용한가요? 네, 그럴 때 특히 유용합니다. YT-1, .YT와 같은 간단한 DAG 구조를 통해서 이전 시점의 값이 다음 시점의 값에 영향을 주는 그런 종속성을 모델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시계열 데이터의 가능도, likelihood를 PY1 곱하기 PY2Y1 곱하기 PY3Y2 이런 식으로 각 시점의 값이 바로 이전 값에만 의존하는 형태로 인수분해해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여기에 추가로 시간에 따라 관계의 강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정상성, 스테이셔너리티 가정을 추가하기도 하고요. 와, 이게 단순히 인과관계 추론뿐만 아니라 통계 모델 자체를 표현하고 계산하는 데도 쓰이는 거군요. 그 베이지안 통계 같은 좀 더 고급 분석에서도 활용된다고요? 네, 맞아요. 베이지안 추정에서는 모델의 파라미터들, 예를 들어 평균 뮤나 표준 편차 시그마 같은 것들조차도 DAG의 노드로 보고 그 관계를 설정합니다. 데이터 Y가 평균 뮤와 표준 편차 시그마를 따르고 또 이 뮤와 시그마 자체도 다른 어떤 분포, 이걸 사전 분포라고 하는데요. 그걸 따른다고 할 때 이 모든 관계를 DAG로 표현할 수 있어요. 스탠이나 JGS 같은 베이지안 분석 소프트웨어들은 내부적으로 이런 DAG 구조를 이용해서 아주 복잡한 모델의 확률 계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DAG의 개념이랑 그 강력함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가장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변수들 사이의 관계 구조, 그러니까 이 DAG 지도를 미리 모른다면요. 데이터만 가지고 이 지도를 대체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까요? 마치 탐험가가 미지의 땅을 탐사하듯이 말이죠.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DAG 추정 알고리즘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데이터로부터 최적의 DAG 구조를 학습하려는 시도죠. 크게 보면 제약 기반 접근법하고 점수 기반 접근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데이터만 보고 관계 지도를 그린다니,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근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뭔가 전제 조건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데이터만 넣으면 마법처럼 정답 지도가 짠 하고 나오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쵸?
맞습니다. DAG 추정 알고리즘이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내려면요, 몇 가지 핵심적인 가정이 필요해요. 이 가정들을 이해하는 것이 나중에 결과를 해석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는 인과적 충분성, causal sufficiency인데요. 이건 좀 강력한 가정이에요. 우리가 분석에 포함한 변수들 외에 두 변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숨겨진 공통 원인, 즉 교란 변수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측정하지 못한 L 때문에 A와 B가 관련 있어 보이는데 우리가 L을 모른다면 알고리즘이 A와 B 사이의 직접적인 화살표를 그냥 잘못 그릴 수가 있어요. 둘째는 마르코프 조건, 마르코프 컨디션입니다. 이건 DAG의 정의하고도 연결되는데 어떤 변수는 자신의 직접적인 원인, 즉 부모 노드들의 값을 알고 나면 자신의 자식 노드가 아닌 다른 모든 변수들과는 통계적으로 독립이 된다는 가정입니다. 쉽게 말해 영향은 오직 부모를 통해서만 전달된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충실성, faithfulness인데요. 이건 데이터에서 관찰되는 조건부 독립성이 진짜로 DAG 구조 때문에 나타난 것이지 우연히 여러 경로의 영향력이 서로 완벽하게 상쇄되어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는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 직접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동시에 C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봐요. 근데 이 두 효과가 정말 기가 막히게 딱 상쇄되어서 겉으로 보기엔 A와 B 사이에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충실성 가정은 이런 불운한 우연은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와, 그 가정들이 꽤 엄격하네요. 특히 첫 번째, 인과적 충분성. 그러니까 중요한 변수를 빠뜨리지 않았다. 이 가정이 현실에서는 지키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충실성 가정도 실제 데이터에서 효과들이 막 상쇄되는 경우가 아예 없다고 말하긴 또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가정들이 깨지면 결과 해석에 정말 주의해야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관찰 데이터만으로 DAG를 추정할 때는 항상 이 가정들이 얼마나 타당할까 이걸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그 결과를 인과관계의 증명이라기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한 가장 그럴듯한 가설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한계 속에서도 알고리즘이 좀 최선의 구조를 찾도록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사전 지식 같은 걸 활용할 수도 있나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실제 분석에서는 화이트리스트하고 블랙리스트라는 걸 사용해서 알고리즘을 좀 가이드합니다. 화이트리스트는 이 관계는 반드시 존재해야 해. 예를 들어 나이는 교육 수준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오니까 영향이 있다면 무조건 나이, 교육 수준 방향이어야 한다. 이렇게 지정하는 거고요. 블랙리스트는 이 관계는 절대 있을 수 없어. 예를 들어 특정 증상이 나타난 후에야 질병 진단이 가능하니까 진단, 증상 방향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못을 박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탐색해야 할 그래프의 경우의 수가 확 줄어들고 이론적으로 좀 더 타당한 구조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의 지식 같은 걸 활용해서 탐색 범위를 좀 좁혀주는 거군요. 효율적이네요. 그리고 그렇게 찾은 구조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데이터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과가 확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원래 데이터에서 무작위로 데이터를 다시 샘플링하는 과정을 수백 번 혹은 수천 번 반복하면서 각 샘플 데이터마다 DAG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특정 엣지, 그러니까 화살표가 전체 부트스트랩 반복 중에서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그 빈도를 확인하는 거죠. 자주 나타나는 엣지일수록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안정성까지 검증을 하는 거군요. 아까 알고리즘에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약 기반이랑 점수 기반 이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제약 기반 알고리즘, 예를 들어 PC 알고리즘 같은 건요. 마치 조각가가 큰 돌덩이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듯이 접근해요. 처음에는 모든 변수가 서로 다 연결된 상태에서 시작해서요. 데이터에서 조건부 독립성 검정, 예를 들어 두 변수가 다른 변수들을 조건으로 했을 때 독립인가, 이걸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통계적으로 독립인 관계에 해당하는 엣지를 하나씩 제거해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엣지들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때 앞서 말한 비순환성 원칙 혹은 V구조, 콜라이더 같은 규칙들을 이용해서 가능한 방향을 추론하는 방식이죠. 그럼 점수 기반은 반대겠네요. 뭔가 쌓아 올리는 느낌인가요? 네, 비슷합니다. 점수 기반 알고리즘, 예를 들어 힐 클라이밍 같은 건 레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이 접근해요. 보통 아무 엣지도 없는 상태나 아니면 무작위 상태에서 시작해서요.
엣지를 하나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아니면 방향을 바꿔보는 시도를 합니다. 각 단계마다 이렇게 변경된 그래프 구조가 현재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점수, 예를 들면 BIC나 AIC 같은 통계적 지표인데요. 이 점수를 계산해서 점수가 가장 높아지는 방향으로 그래프를 점진적으로 수정해 나갑니다. 더 이상 점수를 개선할 수 없을 때 그때 최종 구조를 선택하는 방식이죠.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할지는 데이터의 특성이나 분석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설명은 어느 정도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실제 데이터에 이 대그 추정을 적용한 사례를 보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소스 자료 중에 중국 우한의 코로나19 초기 환자 데이터 분석 예시가 있었죠?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거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연구진이 환자들의 나이, 성별, 교육 수준 같은 인구 통계 정보, 그리고 기저질환 유무, 코로나19 증상의 중증도, 스테로이드 치료나 중환자실 입원 여부, 흡연력, 그리고 피로나 기침 같은 다양한 증상 변수들을 포함해서요. 이들 간의 복잡한 관계망을 덱으로 한번 그려보고자 했던 연구였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특히 좀 흥미로웠던 발견 같은 게 있었다면요? 몇 가지 주요 결과를 보면요. 일단 예상대로 기침, 피로 같은 여러 증상 노드들은 서로 강하게 연결돼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했습니다. 증상들이 보통 같이 나타나는 경향을 잘 보여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관계의 방향성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것이 코로나19 중증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화살표가 그려졌습니다. 이건 임상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사실과도 부합하죠. 그러니까 DAG가 단순히 변수들을 그냥 연결하는 걸 넘어서 나이, 기저질환, 중증도 같은 잠재적인 인과 경로를 시각적으로 딱 보여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중증도는 다시 스테로이드 치료 결정이나 ICU 입원 여부로 이어지는 경로의 부모 노드가 되었어요. 즉, 중증도가 높아지면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거나 ICU에 입원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 거죠. 기저질환도 스테로이드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혹시 좀 예상과 다르거나 약간 놀라운 발견 같은 건 없었나요? 이 특정 데이터와 모델 분석 결과에서는요. 좀 흥미롭게도 흡연 여부가 중증도나 스테로이드 치료, ICU 입원 같은 주요 결과 변수들과 직접적인 강한 연결관계를 보이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게 흡연이 코로나19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최종 결론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연구 결과들과 다를 수도 있고 이 분석 자체의 한계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이 데이터셋 내에서는 다른 요인들을 다 고려했을 때 흡연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았다라는 가설을 DAG가 제시한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예상치 못한 관계나 혹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을 발견하게 해주는군요. 그 교육 수준 같은 변수도 연결성이 있었다고요? 네, 교육 수준은 나이와 연결되어 있었고요. 다른 변수들과도 좀 간접적인 연결성을 보였습니다. 이게 아마 교육 수준이 건강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같은 다른 요인들과 좀 얽혀 있다는 걸 시사할 수 있겠죠. 이처럼 DAG는 복잡하게 얽힌 변수들 사이의 잠재적인 경로와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도록 돕는 강력한 시각화 도구이자 동시에 가설 생성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견된 관계들, 그러니까 엣지들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트스트래핑으로 확인했겠군요. 맞습니다. 부트스트래핑 결과 예를 들어 나이, 교육 수준 같은 엣지는 매우 안정적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즉, 데이터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분석해도 이 연결은 계속해서 발견되었다는 거죠. 반면에 어떤 엣지들은 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안정성이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전체 과정이 탐색적 발견의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데이터 속의 패턴을 DAG 원칙에 따라서 구조화해서 가장 그럴듯한 관계 지도를 그려보는 것이지 인과관계를 최종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탐색적 분석하고 가설 생성에 아주 유용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DAG라는 도구 언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특히 그 소스에서 잠시 언급됐던 무방향성 네트워크, 그러니까 변수 간 연관성만 보여주고 방향은 표시 안 하는 그런 다른 방법들과 비교해서 말이죠. 네, 좋은 질문입니다. DAG 추정을 고려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탐색하고 그 방향성을 명시적으로 모델링하고 싶을 때입니다. A가 B의 원인일까?
혹은 A가 B를 거쳐서 C에 영향을 줄까? 와 같은 질문에 답을 찾고 싶을 때 DAG가 특히 유용합니다. 둘째는 변수들 간의 조건부 독립성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싶을 때입니다. 어떤 변수들을 통제, 즉 조건화하면 다른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사라지는지, 다시 말해 어떤 관계가 직접적이고 어떤 관계가 간접적이거나 혹은 가짜 관계, 허위인지를 파악하는데 아주 강력한 틀을 제공합니다. 셋째는 분석의 사전 지식이나 이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싶을 때죠. 화이트리스트나 블랙리스트를 사용해서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구조를 찾도록 제약을 가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앞서 논의했던 핵심 가정들, 그러니까 인과적 충분성, 마르코프 조건, 충실성 같은 것들이 당신의 데이터와 분석 상황에 비교적 잘 맞는다고 판단될 때 그때 DAG 추정 결과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만약 중요한 숨겨진 변수가 너무 많다고 의심되거나 변수 간 관계가 순환적일 가능성이 높다면 DAG보다는 다른 접근법이 더 적절할 수도 있어요. 명확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정리하자면 DAG는 그냥 관계가 있냐 없냐를 넘어서 관계의 방향성이나 조건부적인 특성까지 파악하려는 목적이 강할 때, 그리고 관련 가정들이 어느 정도 충족될 때 아주 강력한 분석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자, 오늘 우리는 DAG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확률 계산에서의 그 강력함, 또 데이터로부터 구조를 발견하는 알고리즘과 그 가정들, 그리고 실제 코로나19 데이터 분석 사례까지 정말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 데이터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어떤 지도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셈인데요. 당신에게 이 DAG가 얼마나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DAG 발견이 인과적 충분성과 같은 강한 가정에 의존하고 또 관찰 데이터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잖아요. 부트스트래핑 같은 안정성 검사를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당신이 어떤 연구 논문이나 보고서에서 DAG 분석 결과를 접했을 때 혹은 직접 분석을 수행했을 때 그 결과의 인과적 해석을 과연 얼마나 신뢰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신뢰도를 높이거나 혹은 반박하기 위해서 이 통계적인 DAG 분석 외에 어떤 종류의 추가적인 증거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지적 탐험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